한국 언론의 가장 이제 고질적인 문제들을 설명을 하자면, 너무 딱딱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잠깐 유럽에서 근무할 때 아프리카 여자 기자가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자하기 전에 뭐 했어? 기자는 얼마 안 했다 그러고 나이는 꽤 됐는데 기자하기 전에 뭐 했어? 그러니까 반란군이요. 왜 그게 뭐야? 직업이 반란군이래. 혹시 그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고 젊은 분들은 좀 생소한 이름인데,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라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학살자죠. 그 이디 아민에 대항해서 정글 속에서 총 들고 싸우던 이제 반란군이었던 거죠. 그 반란군 중에서도 이 여자 기자의 담당은 찌라시 긁어가지고 이렇게 삐라 뿌리는 거, 그거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반란군이 이겼어요. 이디 아민이 도망쳤습니다, 해외로. 그런 다음에 정부를 새로 세웠으니까 당연히 국영방송 기자가 됐죠, 이 아가씨는. 그래서 같이 기자를 갖다가 했는데, 언론의 시작은 이겁니다. 찌라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긁어가지고 뿌리는 것이 언론의 시작이었다가, 그러다가 1년에 2번 인쇄해서 나오고, 또는 개간지라 그래갖고 1년에 4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월간지가 됐다가, 또는 뭐 격월간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열흘에 한 번 나오는 순간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간지, 또는 격주간지. 그러다가 매일 나오는 일보, 그 다음이 방송.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300년 또는 200년에 걸쳐서 민주정치의 발전과 함께 언론도 발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정치는 결국 대의정치, 여론정치인데, 대의와 여론이 형성이 되려면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궤적이 쭉 이어지는 건데, 대한민국은 시작이 한성순보입니다.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한성순보 나오자마자 좀 있다가 독립신문이 일보로 바로 나옵니다. 독립신문이 나오자마자 바로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강점이 되고, 그 다음에 식민지 신문시대로 바로 가는 거고, 경성 제국방송이 등장합니다. 그게 지금의 KBS의 이제 전신이라면 전신인데, 이렇게 순식간에 언론이라는 게 서양으로부터 뚝 떨어져 들어와서 빨리 흉내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순보, 일보 바로 방송이 그냥 식민시대와 함께 확 시작이 됐단 말이죠. 전쟁에서 일본이 지고 도망간 다음에는 미군정하에서 정신없이 막 언론들이 저마다 색깔을 달리하면서 막 나왔다가 50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반공의 물결이 거세지니까 좌익 언론 쪽에 분류되는 것들은 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으로 들어가니까 정부에 굴종하는 신문들만 남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잘 될만한데 5.16이 뻥 터지면서 다시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군사정부가 또 한 번 언론 내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숨죽이고 지내다가 1973년에 이르러서 조선일보에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자유언론 수호 선언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투쟁이라는 게 막 시작이 되는데, 조선일보의 강점이죠. 동물적인 감각이 빠른 거죠.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하면서 바로 그 기자들을 갖다 해직시키고 조선일보는 살아납니다. 근데 조금 둔탁한 동아일보가 그 뒤를 이어서 1974년에 자유언론 수호 선언을 하면서 기자들이 머리띠를 메고 투쟁을 하다가 왕창 잘려나가죠. 엄청나게 잘려나갑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그때부터 확 기가 꺾입니다. 그 전만 해도 최고의 신문이었고 조선일보가 저 밑에 있었는데, 그때 광고 탄압을 받고 괜찮은 기자들이 100여 명 가까이, 100여 명이 아마 넘는 것 같습니다. 다 합치면 잘려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만나는 조선투위, 동아투위가 그때 잘려나간 분들의 흔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그때부터는 조선일보가 쭉 치고 가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민족의 성웅, 나라를 구할 우리의 위대한 영웅 하면서 기사를 막 써내고 하면서 조선일보가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신문 서열이 조선동아중앙으로 갔다가 조선중앙동아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한국의 언론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에 대해서 역사 자체가 민주적인 발전하고 궤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겹치면서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자리를 지키거나 뿌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로 넘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박정희 정부 때 언론을 탄압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지프차를 보내가지고 그냥 태워가지고 남산으로 데리고 가서 때릴 만큼 때리다가 아까진기 발라주고 택시비 주고 집에 가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광화문 그 옛날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그 앞에 있었으니까 막 북쪽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하나 때문에 온 민족이 고통을 받잖아 이 나쁜 놈아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달랑 들려가지고 바로 남산으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한참 때리다가 그래서 자식 건방지게 말이야 겁도 없이 그래 그 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네 김일성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민족이 고통을 받잖아. 그러니까 때리던 수사관이 아유 진작 얘기를 하지 뭐 얘기할 틈도 안 줬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진기 발라주고 택시를 줘서 보내는 순간인데 문을 열고 나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싹 돌아서면서 근데 아저씨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들겨 패면 간단하고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기자가 말 안 들으면 그 회사에서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냐면 프레스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프레스카드는 예를 들면 동아일보는 500번부터 750번까지 이렇게 되면은 번호가 나가는 겁니다. 기자니까 550, 551, 552 다 번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동아일보가 기분 나쁘게 하면 그때는 동아일보가 야당이었습니다만 숫자가 500부터 750번까지 기자증이 나왔는데 갑자기 500부터 700번까지만 나옵니다. 50명은 기자증이 없어요. 기자증이 없으면 취재하다가 증 좀 봅시다 그러면 증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안에서 편집부 내근을 하든지 교열부로 가서 교정을 보든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게 사문화되긴 했지만 조금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 데려다가 두들겨 패면 되던 아주 간단한 방법은 더 이상은 안 통하겠다라는 이제 감을 잡고 한 1년 정도만 세게 두들겨서 자를 만한 기자들을 PD들을 다 잘라낸 다음에 전두환 정부는 정책을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언론 통폐합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전국 언론사의 숫자를 6분의 1 정도로 줄여버립니다. 확! 간단합니다. 부산에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있었는데 국제신문은 엄청나게 큰 신문이고 부산일보는 조그마한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선배나 저는 그렇게까지 심부름을 안 했는데 저희 아버님 세대든 저희 뭐 삼촌 세대들은 서울역에 국제신문을 사러 가기도 했습니다. 기차로 배달이 되니까. 왜냐하면 서울에는 동아일보가 야당지고 지역에서는 국제신문이 야당지입니다. 엄청 세게 씁니다. 예전에는 매일신문도 가톨릭에서 할 때는 야당지였습니다만 그런 야당지들을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사려고 서울역에 가기도 했는데 그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간단합니다. 각 광역시마다 신문을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은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니까 둘 중에 누가 없어지느냐? 당연히 꼴 보기 싫은 놈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디에는 4개 있었는데 하나만 남기고 3개가 사라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의 신문 방송사가 6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럼 기자도 당연히 6분의 1 정도로 줄어들거나 7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두환 정부 시절의 경제 문제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조 호황.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고도 성장을 막 할 때라 우리도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해외 건설하며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경제가 막 부풀어 오를 때입니다. 경제가 부풀어 오르고 그게 다 광고로 들어가는데 광고를 받아서 소화할 언론사가 갑자기 6분의 1로 줄었어요. 논하는 거죠. 요새 말로 치면 대박이죠. 막
MBC, KBS에 광고를 넣겠다고 광고주들이 줄 서서 빕니다. 줄 서서 빌어. 뉴스데스크와 KBS 9시 뉴스에 광고 좀 넣게 해달라고 빌 정도입니다. 빌어도 안 돼요. 3개월 기다려, 6개월 기다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를 넣기 위해서는 그러면 심야 프로그램이나 새벽 프로그램에 광고 안 붙는 프로그램에 그 광고 우리가 붙일게요. 끼워 팔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하면서도 광고를 붙여야만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정치 권력한테 두들겨 맞고 눈치 보면서 살살 빌다가 대들면 잘리고 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국가를 지배하는 권력 시스템 안으로 언론이 쑥 한 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돈을 받고 세금을 면제, 감면 받으면서 기득권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기자는 본봉에만 세금이 붙지 나머지는 세금이 안 붙었습니다. 갑분세 면제였습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본봉에만 갑분세를 내고 취재비 무슨 비라고 수당 등등등은 이건 다 세금이 없는 기자의 돈이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런 편의를 베푼다든가 언론사의 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세 같은 것들은 뭐 팍팍 깎아주고 웬만하면 다 언론사는 혜택이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사를 지배 권력 시스템, 통치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빨아들이죠. 빨아들이다가 잘 진행됐는데 이제 민주화가 돼가지고 민주화 된 이후에는 자유경쟁 시스템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사를 통제하기 힘드니까 니들끼리 경쟁해 하면서 확 풀어주고 자유경쟁으로 가니까 자유경쟁으로 가면 제일 유리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삼성을 등에 업고 있던 중앙일보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조선하고 동아가 애를 쓰다가 벌어진 사건이 아마 95년쯤인가요? 중앙일보 지국장하고 동아일보 지국장 사이에 칼부림하다가 하나가 죽습니다. 난리가 나죠 뭐. 그렇게 됐고 뭐 그런 상황을 쓱 지켜보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풀어주면 안 되지.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놔두긴 하는데 너무 권력이 되어서 올라오면 곤란하니까 그때 했던 것이 언론사 사장과 주요 간부들은 재산을 공개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재산을 공개해. 근데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면서 김대중 정부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가만 놔두면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자유는 주겠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안 되지 하면서 그때부터 했던 게 언론사 세무조사입니다. 언론사 세무조사. 그랬더니 노무현 정부에 가서는 언론사 세무조사하고 뭐고 간에 이거 뭐 정부를 해집고 다니면서 가짜뉴스가 막 나오고 하니까 언론 선진화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언론사가 정부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 취재하려면 일지에다가 나 누구 만나러 들어갑니다.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무슨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 하고 기록은 남겨. 그 다음에 왜 꼭 열 몇 개 언론사만 기자실에서 이렇게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독점하는 거야. 다른 모든 신문사 다 들어와라 그래. 지방신문도 다 들어와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인터넷 신문 그때 막 생겼을 때죠. 오마이뉴스를 비롯해서 인터넷 신문도 다 자유롭게 들어와서 200명이 됐건 300명이 됐건 다 들어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라고 상당히 무리한 계획을 상당히 과감하게 진행을 했던 거죠.